최종덕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의학이 아니라 철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물리학하고 수학을 했다가 인문학으로 바꾸면서 독일에서 철학하고 생물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한의학을 공부하다가 다시 이 서양의학 쪽으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몇 년 전에 의학의 철학이라는 책을 낼 때 원래는 서양의학과 그 다음에 동아시아 의학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두 분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기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양의학만 별도로 해가지고 의학의 철학을 내고 한의학의 자연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이번에 계약을 따로 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의학의 철학과 생물학 철학 그리고 한의학의 자연철학 최근의 책을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할 건데 주로 면역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음양오행이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양이 뭔지 오행이 뭔지 뭐 이야기는 들었을 건데 그 접근 방식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나같이 나이 먹은 노인들조차도 서양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한의학자가 되건 관계없이 서양 교육을 받아서 서양적 개념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몸은 우리가 동아시아 사람이지만 이미 머리의 사유구조는 서양적인 개념으로 충만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양오양 하나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것은 뭡니까? 라고 하면 펜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안경입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충실하게 배워왔었던 객체 중심 논리입니다. 이러한 객체들은 전부 다 자기의 모양을 갖고 있고 이 모양은 안경 A와 저 사람이 쓴 안경 B는 다르게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렌즈를 어떤 것으로 끼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고유성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10년, 20년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겠지만 이런 객체들, 즉을 우리는 대상 중심 사유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음양 개념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빨간 펜과 파란 펜이 두 개가 있듯이 음과 양은 그렇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스칼라 양과 벡타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볼펜은 뭐냐면은 스칼라 양으로 25g이야. 그리고 12cm의 높이를 갖고 있고 잉크가 속에 4g이 들어있으면 이거 전부 스칼라 방식으로 우리는 이 오브젝트를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음양과 오행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즉 스칼라양과 벡터량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은 벡터량은 그 자체 내, 즉 객체 내에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이 볼펜은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중력에 따라서 놓으면 떨어질 뿐이야. 그렇지만 음과 양은 이러한 스칼라 오브젝트가 아니라 벡터 오브젝트예요. 음과 양은 어떤 오브젝트로 딱 정해질 수가 없고 흐름으로 혹은 그것을 나는 여기서 이벤트라고 표시했는데 이벤트는 오브젝트에 대비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벤트 개념이 복잡하긴 하지만 오브젝트 개념은 우리가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되는 즉 이벤트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대상 속에 방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저녁 때도 파란 볼펜이고 얘는 내일도 검정색 볼펜이 되겠지만 음과 양은 음적인 거는 오늘 음적이었다가 한 5시간 지나면 양적인 것이 되고 다시 또 음적인 걸로 되고 계속 그 방향에 따라 바뀐단 말이죠. 양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과 양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베이스드 메디신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오행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오행도 목화토금수가 오행이래.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뭐를 배웠냐면 목화토금수인데
간신비 배신이 거기 대응된대 라고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 임상으로 나가도 적합한 표현 방식을 제시할 수가 없게 돼요. 서양 과학에서 말하는 간신비 배신은 오브젝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은 분명히 그 간에 스칼라 양이 다 있어요. 간에 세포가 들었고 심장은 어떤 방식으로 뛰고 그 심장에 대한 오브젝트가 교과서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장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떤 생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병리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반응을 일어나는지 나름대로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단 말이죠. 그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지만 한의학에서 오행에 해당하는 간신비 배신은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벤트이기 때문에 간이라고 그러면은 그 간에 해당하는 그 오브젝트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 간에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관과 연관되는 수많은 관계성들이 전부 포함되는 것이죠. 상극, 상생 그런 건 여러분 다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간은 뭐냐? 어떤 데는 심장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데는 비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오브젝트가 아니라 그 오브젝트 속에 벡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면역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유의 방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브젝트 방식이 아니라 이벤트 방식으로 한의학을 볼 때 생각을 달리 먹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한의학에서 면역학에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념들은 정기나 사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수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정한 것의 정자가 무엇이고 사한 것의 사자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황제내경이나 아니면 최근에 나온 의학서를 다 뒤져봐도 풍한서습이 어떻고 조화가 어떻고 이런 말은 다 나오지만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대상 개념이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황제내경 속에. 황제내경 소문 영주편 다 봐가지고 기라고 하는 글자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기라고 하는 글자가 1000번 가까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기라고 하는 한 글자가 오브젝트로 사용되는 법이 없어요. 전부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방식으로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서양 의학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그 기에 적합한 오브젝트를 찾는 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오브젝트가 없고 문헌에 보면 전부 풍한서습이 어디렇고 조화가 어디렇고 즉 환경 이야기만 나온다고요. 정기사기도 정의 데피니션이 있지 않아요. 사의 데피니션이 있지 않고 사가 정이 될 수도 있고 정이 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음과 양이 바뀔 수 있듯이 지금 저쪽 언덕 밑에 그늘이 져가지고 그것을 음이라고 그러는데 한 5시간만 지나도 해가 바뀌는 바람에 거기 해가 비친단 말이죠. 그럼 양이 되는 거죠. 오브젝트로 간주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정과 사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마인드 정신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정신이라는 단어는 마인드를 번역한 정신이라는 단위는 불과 12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마인드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건 정과 정신이 아니라 정과 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이 어디로냐? 자연도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이 서양 과학의 네이처를 자연이라고 번역했지. 우리 문헌에 자연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만 그 자연과 네이처 자연은 전혀 달라요. 그냥 자와 연이 따로 있을 뿐이에요. 다른 의미죠. 여기서 음이 뭔지 양이 뭔지 적합한 데피니션을 줘야 만족한단 말이에요.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서양 과학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만 해도 그랬어요. 이걸 전환하는 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뿐더러 뇌를 다시 세척해야 될 정도예요. 이 음이 잘 평형이 맞고 그다음에 이거 잘 보존이 되면은 정과 신이 결국은 잘 치유가 된다. 치유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잘
조절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왜 조절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면역학 얘기를 할 때가 됐어요. 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이 사카구치가 30년 전에 발견한 T세포, T조절세포와 관련해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사카구치가 젊었을 때 30년 전이죠. 1995년도에 발견한 거예요. 노벨상은 이론이 나오고 금방 주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긴 시간 동안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30년은 기본이에요. 그게 T세포의 레귤레이터라고 붙인 거예요. 그걸 줄여서 이제 T레그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조절 T세포, 조절 T 면역세포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현장에서 환자 중에서 상당 몇 퍼센트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상당 부분 환자가 알러지성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염에서부터 천식에서부터 호흡기에서부터 관절 루마티스 이거 전부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돼 있거든요. 이거 지금 못 고칩니다. 현대 서양의학에서는 이 원인도 몰라 아예. 예? 그걸 어딘다? 이제 한의사한테 찾아가겠죠. 그 한의사도 잘 몰라. 여러 가지 처방들은 있겠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서 봐서 아시겠지만 자가 면역 질환의 진화론적인 그 역사를 잘 보면은 우리 몸은 현재의 몸만 생각하면 안 돼요. 황제내경이 아무리 오래돼봐야 몇 년이나 됐을까? 아무리 오래돼봐야 3000년도 안 돼요. 기술된 거는 어느 정도 됐을까? 후한 말, 한나라 때부터 이제 상당 기간이 됐겠죠. 누적되어 온 것들, 즉 문자가 시작된 역사부터 누적돼 가지고 그게 기록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래봐야 뭐 2, 3천 년이에요. 그래봐야 뭐 아무리 길게 해봐야 우리의 몸은 2, 3천 년 동안 구성된 게 아니라 사실은 300만 년 이상에 걸쳐서 우리 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진화의 역사를 잘 보면은 대체적으로 600에서 700만 년 전에 침팬지 계통의 영장류와 이게 분기가 됩니다. 분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봤었던 루시라고 하는 고인류 화석이 300에서 350만 년 전인단 말이죠. 그때 이미 이 두 발로 걸었어요. 그리고 몸에 털이 상당 부분 빠져 있었단 말이죠. 즉 에렉투스, 허리가 서가지고 팔이 남아서 팔로 공부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직속인류 호모사피언스는 불과 30만 년밖에 안 되지만 이러한 고인류들 300에서 350만 년 전 그때부터 우리는 구석기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구석기 시대가 우리의 조상의 몸이에요. 내 몸은 지금 그런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그 몸이 쭉 이어져 가지고 오늘에 이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진화론적으로 구석기 때부터 온갖 환경에 다 적응되어진 몸이 바로 오늘의 몸인 거라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는 불과 10,000년 전밖에 안 되는데 농업 경제가 확산되어 있죠. 엄청나게 빠르게. 그때부터 농경제가 시작해가지고 이제 노마드 생활, 즉 유목민 생활을 멈추고 집단적인 정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가축을 키워서 우유를 먹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몸이 엄청나게 교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몸은 99.8%가 구석기 시대에 적응된 몸이란 말이죠. 그런 몸이 불과 0.5%도 해당되지 않는 최근의 변화, 신석기 시대에 갑자기 변하면 특히
250년밖에 안 된 산업혁명 이후 더 나아가서는 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 50년 정도의 요 역사. 여러분들은 그 역사를 잘 모르죠. 나 같은 노인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1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추석 때하고 설날 때였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 편도 아니었었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우리 환경은 확 변했는데 우리 몸은 350만 년 전의 그 몸이에요. 여기서부터 면역학적인 미스매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확 깨져버려요.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구석기 시대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굉장히 잘 상대적으로 신석기 시대에 비하면. 그다음 두 번째, 하이 콜레스테롤과 로우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신석기 시대에 와서 뚝 떨어져요.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더 떨어지죠. 요즘에 광고에서 오메가3가 좋다 뭐 어쩌고 하이 콜레스테롤은 좋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어떤 비율로 이 평형성을 맞추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이 평자입니다. 하이 콜레스테롤과 로우 콜레스테롤도 비율이 더 중요해. 그 비율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황제내경을 잘 읽으려면은 우리가 몸이 갑자기 이때 생긴 게 아니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거를 잊고 있어요. 단지 현재의 몸을 분석하는 거는 하기에는 한의학은 서양 과학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서양 과학은 현재의 몸을 분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불행하고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데 서양 의학은 서양 과학에서 보장된 교과서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불행하게 혹은 행복하게도 여러분들은 전통과 현대를 같이 해야 돼. 인문학과 한의학을 같이 해야 돼요, 앞으로. 그래야 생존해요. 더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과학이 뭐냐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 요즘 어떻게 사용돼요? 아스피린은 원래 1901년도에 독일에서 진통제로 특허를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아스피린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부작용이 생겨? 혈전이 피가 응고가 잘 안 돼. 어떤 데는 응고가 잘 돼야 되죠. 피가 여기 찔렸는데 응고가 안 되면 큰일 난단 말이죠. 지혈. 어떤 경우에는 혈관에서는 응고가 너무 많이 되면 문제가 생긴대. 고대인들도 장내에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아니, 염증만 해도 그런 거죠. 그런데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거야. 피가 멈추질 않아. 아, 이거를 부작용인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면 혈관 내 질환에서 혈전 문제, 혈전도 응고되는 거잖아요. 그 응고되는 거를 방해시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스피린이 혈관 질환에 관련된 약제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스피린이 진통제로 사용되는 것은 그건 과학적입니다. 그렇지만 아스피린이 혈전 제거제로 쓰는 거는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요. 우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서양 약제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립선 비대증에 먹는 약들도 원래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사용되는 것인데 그게 부작용으로 전립선에 거꾸로 쓰면은 효과를 내는 걸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지금 약제로 쓰고 있단 말이죠.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우연이지만 그것을 과학으로 포장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는 비난에 받고 있거든요. 그 비난은 밖의 비난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던지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해요. 왜? 여러분들은 서양과학 개념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학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지금 과학의 문제, 과학이 무엇이냐 문제가 지금 얘기하는 면역학과 아주 직결이 돼요. 아까 얘기했었던 일본 면역학자의 T세포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밝혀질 수 있으라는 것. 그렇지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과학인 겁니다. 과학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서양 개념에서는 검증 가능성을 과학이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 정도는 고등학교에서 다 배워. 그거는 인문학, 철학에서는 그런 거는 60년도 개념이고 60년도 이후에 과학의 기준은 칼 포퍼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반증 가능성이에요. 즉 어떤 과학자가 발견한 과학적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이 절대적이고 이거는 완전한 이론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기 이론이 추후에 깨질 수 있다. 다른 새로운 이론에 등장을 함으로 해서 내 이론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그게 과학인 거예요. 퍼시피케이셔니즘, 반증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스피린의 부작용과 관련된 것들, 옛날에는 그것이 비과학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학으로 바뀐 거죠. 우연적인 발견에 의해서 된 것이거든요.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 중국 여성 화학자인데 이 사람은 전통의 약재들을 실험실에서 약 12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죠. 전에는 비과학이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범주로 전환된 것이죠. 바로 한의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음양이라든가 정과 신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지금 현재 서양과학적 입장에서는 비과학이에요. 왜? 데피니션하기 어렵기 때문에. 데피니션하기 어려운 이유는 오브젝트 대상이 아니야. 스칼라면은 데피니션이 간단한데 벡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데피니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과학이 돼버리는 거죠. 벡터량을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요즘 서양 과학에서는 다시 과학의 범주로 진입하고 있단 말이죠. 양자역학과 양자장 이론의 대부분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대부분의 이론들이 객체가 아니라 오브젝트가 아니라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양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전통 뉴턴 역학의 관점에 봐서는 비과학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게 1935년도 이후 1975년도 실험으로 등장하면서 양자장 이론을 비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벡터량을 포함한 오브젝트 혹은 이벤트가 이제 한의학의 수많은 개념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걸 과학의 범주로 이동시키느냐가 여러분 향후에 미래 임상 공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배운 기본적인 이 면역학은 셀프와 난셀프예요. 즉 셀프가 이물질이 들어올 때 그것을 공격을 한단 말이죠. 구석기 시대에 다시 들어가면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바뀌면서 즉 99.8%의 긴 장구한 시간에서 0.5%의 짧은 요 시대 만년 50년은 더 짧죠. 저만 해도 1년에 목욕탕을 갔었던 게 어렸을 적에 목욕탕을 간 게 한 3번 정도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3번 두세를 샤워를 하죠. 엄청 깨끗해졌단 말이죠. 깨끗해지면서 어떻게 돼? 알러지 질병이 확 늘어나잖아요. 깨끗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애들만 있는데 요즘은 어른들도 알러지 질병이 있어요. 나도 지금 이렇게 나이 먹은 노인도 알러지 질병이 생겼어 요즘에. 두드러기가 생겼어. 병원에 가봐야 약이 없어요. 물론 항히스타민제 주겠죠.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낫지만 안 먹으면 더 심해. 그게 이제 셀프가 난셀프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난셀프가 확 줄어들었어요. 특히 최근에는 더 줄어들었지. 셀프가 공격할 난셀프가 없어지니까 셀프가 셀프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죠.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천식 등등이겠죠. 뭐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전통적으로 면역한 건 셀프와 난셀프 개념인데 여기서도 서양 과학에서는 셀프와 난셀프가 경계를 가진, 즉 데피니션이 가능한 오브젝트로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가구치의 T셀프, T레귤레이터는 이게 경계를 가진 명확한 셀프, 난셀프가 아니라는 점이 아주 독특해요. 그게 1995년도 일이지만 그 사이에 과학으로 인정을 받았죠. T세포가 흉선에서 만들어지죠. 흉선에서 만들어질 때 원래 면역세포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자기의 본질이에요. 그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어렸을 적에 T세포가 어렸을 적에 흉선 내에서 어린 T세포가 성장할 때 자기가 자기를 셀프가 셀프를 공격하는 어린 T세포들을 다 제거해요. 다 제거하고 살아남은 한 0.5%의 T세포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몸이 갖고 있는 T세포입니다. 그런데 어떤 놈은 T세포를 공격하는데 제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성장한 놈이 있어요. 그게 우리 몸에 굉장히 많고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요소죠. 면역학에서 이 T세포가 지나치게 활동하는 거를 문제 삼는 그러한 문제 삼아서 그 T세포가 T세포를 제압하는 그러한 세포들이 있어요. 그것을 서프레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억압보다 억제 T세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980년대 후반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서프레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사스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면 외부 난셀프가 들어왔거든요, 바이러스. 그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몸에 T세포들이 그냥 너무 지나치게. 사실은 바이러스가 요만밖에 안 하는데 이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셀프들이 너무 지나치게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증이 지나치게 많이 생긴 거죠. 그걸로 죽었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방어력, 면역력이 세니까 오히려 그 센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T세포는 정상 T세포도 있지만 이렇게 서프레션, 이 T세포 너무 지나치게 활동하는 거를 막아주는 것들이 이제 생겼다는 걸 가설로 내세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T세포를 이거를 오브젝트로 보고 지금 설명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못된 오브젝트 T를 없애는 서프레션 T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교과서에서 이런 말 다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사실은 T세포와 좋은 T세포와 나쁜 T세포 이게 오브젝트로 넌 좋은 놈이야, 너는 나쁜 T세포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브젝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음과 양이 오브젝트로 음이야, 오브젝트 B로 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좋은 T세포와 나쁜 T세포, 좋다 나쁘다는 건 인간의 언어잖아요. 인간의 언어일 뿐이에요. 얘네들이 뭔 잘못이 있겠어, 윤리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로우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그러지만 로우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세포막이 유지가 잘 안 돼요. 중요한 건 로우 콜레스테롤과 하이 콜레스테롤이 이게 잘 균형이 맞는 것. 오메가3 엄청 광고를 해대도만요. 오메가3 좋은 거죠, 물론.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이 균형이 잘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가구치가 발견한 거는
이 T세포와 그다음에 T세포를 좀 막아주는 그러한 다른 세포들 사이에 이 평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T세포는 영원한 T세포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사고지는 이거를 서프렌션이라는 말 대신에 레귤레이트라고 말을 썼어요. 그래서 T 레귤레이터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오브젝트 개념의 서프레션이라는 말은 교과서에서 없어지고 지금은 이벤트 개념의 레귤레이터라는 말을 교과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한의학 내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게 이벤트 개념이었기 때문에 프로세스 개념이었기 때문에 운동성 개념이었기 때문에 스칼라 개념으로 데피니션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비과학이라는 라벨에 붙어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350만 년 전부터 혹은 뭐 700만 년 전부터 유인원도 침팬지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고 있지만 네가 지금 너 혼자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20년 동안 살아온 너의 몸은 너의 몸이 아니야. 요 짧은 20년의 너의 몸은 사실은 200만 년의 몸에 누적된 오늘의 한 단편일 뿐이에요. 350만 년 동안 루시가 살아오면서 우리 고인류 조상 혹은 호모사피엔스는 우리 직계 조상이죠. 호모사피엔스는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조상들은 그들의 몸이 혼자서 발달한 게 아니라 수많은 미생물과 같이 공존을 해왔단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인간의 몸의 세포는 60조 개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38조 개, 40조 개가 안 된대요. 뭐 그건 관계없어. 몇 조가 됐든 간에. 그렇지만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 수는 약 100조 개예요. 2배가량 많아. 우리 세포보다. 그 100조 개 가운데 한 80% 이상이 장내에 살고 있죠. 그 장내 미생물들이 난셀프잖아요. 오브젝트 개념에 봐서는 난셀프입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을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적이야. 너는 난셀프. 큰일 나겠죠. 그렇지만 공격 안 하고 있잖아요. 셀프와 난셀프가 조절을 잘 하고 있어요. 조절을. 그게 바로 오늘의 몸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레귤레이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절.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조절은 명확한 경계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시험을 쳐야 되죠. 시험에는 정답과 오답이 있어요. 3 더하기 2가 몇니? 물어봤는데 4예요. 아 그래? 그럼 너는 뭐 한 반 정도 맞게 해줄까? 그게 없어요. 빵점이야. 5입니다. 대답하면 100점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벤트 개념은 100점 아니면 빵점으로 구분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불행하게도 시험을 거쳐야 되는 그러한 중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을 게 오늘 사는 현대인의 가장 큰 어려움이죠. 얘가 딴 데로 돌아갔지만 다시 이렇게 오브젝트를 셀프가 난셀프를 허용하는 것, 이게 우리 몸이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장내 미생물을 난셀프로 공격하는 질병이 뭐예요? 크론병. 크론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금 약 없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인데 약이 뭐 있을 리가 없어요? 없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크론병 치료를 하는데 아직 임상 단계는 거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아주 일반화된 건 아닌데 돼지 편충화를 몸에 넣습니다. 환자 몸에 편충화를. 처음엔 20개 넣었다가 60개까지 넣어요. 그러면 난셀프가 생겼잖아요. 셀프가 셀프를 공격하지 않고 이제 편충을 공격해가지고 이 크론병이 완전 치료는 아니죠. 완화가 돼요. 이게 한의학적인 사유의 기본적인 틀이죠. 서양의학에서는 편충화를 몸에다가 집어넣는 것, 이게 비과학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임상실험이 끝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FDA에서 허용이 안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직 허용이 안 되고 있어요. 비과학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오브젝트 베이스드 메디신 이 보기에 비과학이기 때문에 이 면역은 셀프와 난셀프 간의 전쟁이 아니다. 단지 신호, 어떤 데는 셀프가 난셀프가 되기도 해. 난셀프가 셀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음과 양은 볼펜과 이 만년필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상태라는 말은 이게 고정된 물체가 아니란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상태는 항상 바뀝니다.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상태가 다 다르죠. 다르지만은 동일 물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상태는 그렇게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계속 바뀌는 거죠. 오행도 마찬가지죠. 오행은 근데 방향성을 갖고 있다. 물론 다 방향성을 갖고 있어 전부 다. 그것을 이제 포괄적인 언어로 벡터라고 표현을 해요. 제 책에서는 물론 벡터라고 하는 수학 개념이지만 이제 이런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도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단일 병원체, 오브젝트 병원체지만은 그게 단일 병원체 개념에 벗어나서 네트워크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한의학의 장부 관계를 조명하는 문제죠. 이래서 오행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간신비 패신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간이 비를 이렇게 도와주고 힘이 비를 도와주고 또 거꾸로 상극을 하고 이쪽으로 돌면 상생하고 그런데 상생으로 한 두 바퀴 돌리고 상극으로 한 바퀴 돌리면은 뭐가 뭔지 다 복잡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돼버려요. 그것을 오브젝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은 상생상극이 어디렇고 오행의 순환이 어디렇고 그 백날 100점 맞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은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 흐름의 이벤트 메디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면역학을 얘기할 때 메트신코프를 제일 먼저 예를 들는데 1960년대는 면역학을 이제 주형 모델로 설명했는데 이건 다 옛날 얘기고 조금 복잡한 얘기로 이건 그림만 복잡하지. 항원이 난셀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항체가 생기겠죠. 항체가 셀프인가? 셀프에 가까울 수도 있겠. 여기 구절 보면 파란색으로 된 Y자 모양이 있고 붉은 색깔로 된 단백질이에요. 파란 모양으로 된 Y자 단백질 체인이 있고 그다음에 붉은색 모양으로 된 단백질 체인이 있단 말이죠. 이 단백질 체인이 J형, D형, V형으로 C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 하나마다 어떤 거는 400개의 경우수, 요거는 한 2만 개의 경우수. 그래서 그 경우수가 전부 조합이 되면은 10의 9승에서 10의 11승 정도의 난셀프에 반응할 수 있는 자기 내부 구조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외부에 어떤 난셀프가 들어온다 하더라. 그 난셀프가 뭔지는 몰라. 어떤 난셀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셀프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밖에 오면은 거기에 맞는 이게 약 1000만 개가 넘거든요. 공이 10개다. 1000만 개예요. 뭐가 들어올지 몰라. 바이러스라고 쳐요. 어떤 단백질,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단백질의 조합 어떤 게 들어와도 이미 내 몸에 1000만 개 이상의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자, 그럼 구석기 시대 다시 들어봐야 돼. 포유류가 분화되기 전에 다른 동물도 있을까요? 더 나아가면은 진핵생물로 더 나아가. 지금 현대 계통분류학은 정점에 생명체가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 세균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박테리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세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진핵생물이 있어요. 세균 여러분들 아는 건 박테리아고 고세균이 여러분들 아는 거는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면은 바다 심해 1000m, 2000m 심해에 열수구가 있죠. 분화구 같은 거기서 뜨거운 물이 막 끓는데 뜨거운 물이 100도씨 넘겠죠. 열구가 직접 올라오기 때문에 박테리아는 죽죠. 거기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고세균이에요. 세균과 아주 본질적으로 달라요. 다른 분류야. 그다음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진핵생물, 식물, 동물이 어떻고 버섯류가 어떻고 여기 포유류가 인간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전부 갈라진 거거든.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단백질 구조나 내 몸에 있는 단백질 구조나 똑같아요. 똑같겠죠? 즉 아미노산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미노산 20몇 개의 아미노산이 무한대의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한대지만 재료가 다 똑같아요. 재료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날국이어봐야 난셀프가 아무리 다종이래봐야 이 1000만 개 내에 다 포섭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가 어떤 거더라도 사실은 내 몸에서 그것을 반응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지나치게 반응하는 게 더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레귤레이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2025년 노벨 물리학상 아까 말씀드렸죠. 자,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외부 이물질, 즉 외부 오브젝트가 하나도 없어요. 황제내경 어떤 거를 찾아봐도. 자, 풍한서습 조화를 봐요. 외부 이물질, 상생, 오행이 어떻다, 음양, 전기, 사기가 어떻다. 외부 이물질, 외부 어떤 병원체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황제내경을 다 뒤져봐도 동의보감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럴까? 왜 어떻게 그런 특정 병원체를 오브젝트로 설정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이것을 의학서로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로 사람을 고친다고 그랬을까? 이 면역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대상이 어쨌든 이미 대상과 관계없이 단백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바이러스건 박테리아건 기생충이건 관계없이 기생충은 엄청 큰 거죠. 박테리아에 비하면 그 관계없이 내 몸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는 풍한서습 중에서 바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많이 배워왔을 거예요. 그리고 뭐 춥다거나 너무 덥다거나 습기가 높다든가 아니면 너무 건조한다든가 아니면 불이 너무 세다든가 이런 방식, 즉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 1000만 개에 해당하는 이물질, 난셀프에 관한 문제를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브젝트 개념으로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다시 뒤로 와서 이 매칭코프 버넷 에르네는 서양 면역학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 노벨상 생리학상 받은 사람인데 여기서 이 셀프와 난셀프라는 개념은 이제 버넷이 만드는 건데 버넷 이전에 에르네 나이는 버넷보다 더 어린데 에르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난셀프 T세포가 외부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그걸 반응해가지고 자기가 분열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난셀프처럼 행동을 해요. 그럼 셀프가 저게 난셀프인 줄 알고 반응을 하면 또 난셀프처럼 행동을 하고 셀프와 난셀프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셀프가 셀프를 반영하는 것, 이것을 셀프 미러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그 오브젝트들이 계속 자기가 자기를 반영한 모습, 자기 거울로 이 내 몸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에르네 네트워크 면역 이론은 정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정설로 끌어낸 사람이 바로 사카구치고 노벨 생리학을 받은 거죠. 번에서 의하면 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오브젝트가 분명하니까. 그런데 예르네 이론을 따르면 네트워크 이론이기 때문에 약제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예르네 네트워크 이론, 비자기와 자기를 구분하지 않는 것. 자기 비자기가 분명한 오브젝트여야 거기에 맞는 약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르네 이론은 현대 기술 사회에서 이게 거부감을 갖게 된다란 말이죠. 장내 미생물 100억 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약 20억 년 전 일이에요. 우리 몸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기능이 세포마다 어떤 4,000개 이상, 어떤 건 2만 개까지 있다고 그래요. 원래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세균이었어요. 이물질이지, 난셀프지. 그런데 셀프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난셀프를 잡아먹었는데 잡아먹는다는 거는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난셀프가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셀프 안에 그대로 가둬진 거예요.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소화가 안 됐다는 건 어떻게 돼요? 공생하는 거예요. 난셀프가 셀프 안으로 들어와서 공생한 게 오늘날의 미토콘드리아죠. 식물에서 보면 엽록소도 똑같이 난셀프였어요. 우리 몸은 결국은 난셀프와 셀프가 항상 공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떤 보고서에 나온 건데 알러지성 질환이 떨어집니다. 쌍둥이 같이 살면서 엄마의 박테리아와 엄마의 장내 세균과 아기의 장내 세균 이 서로 교환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 같이 사니까. 즉 같이 사는 이 가족 공동체의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균의 교환이 많아지겠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셀프의 지나친 활동이 멈춰집니다. 건강한 거죠. 알러지성 있는 예민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생리학적 공동체도 있다라는 겁니다. 양의학에서는 이 이론을 발달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는 외부 항원이 없어도 이미 수십억 개의 항체가 존재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전통 동아시아 한의학 이야기를 좀 하면은 기라는 말 자체가 오브젝트 개념이 아니다. 황제내경에 수백 번이 나와도 오브젝트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임상에 적합한 정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과 사도 마찬가지겠죠. 이 몸을 보호하는 생명력이라는 그런 뜻이 이 생명력 할 때 역자 힘자가 쓰이잖아요. 이 생명력 하면은 애매합니다. 생명력이 뭐냐? 이 이물질을 잡아먹는 포획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 이물질을 잡아먹는 어떤 모종의 네트워크 힘이다. 라고 하면 이게 데피니션 하기가 좀 어렵다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면역력을 높인다. 이것처럼 애매한 말이 없어요. 면역력을 높이는 게 뭐지? 면역력을 잘못 높이면 어떻게 돼요? 레귤레이터 T가 작용을 못해서 큰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치료할 때 치자, 치료는 영어 표현이에요. 한의학에서 치자는 뭐냐? 레귤레이션이에요.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저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 미병을 전 들겠어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병이라는 것은 아직 발현되지 않은 병이죠. 건강하다라는 게 아니라 미병 상태죠. 거꾸로 말하면 인간은 병과 공생하는 건지도 몰라요. 왜? 병이
이미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내부 능력, 1000만 개가 되는 그 내부 능력들 사이에 조절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한의학에 있어서는 이 면역학적 구조, 특히 이 네트워크, 전통적인 오브젝트 중심의 셀프 난셀프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네트워크 면역학이라고 하면은 한의학과 소통과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서양 생리학과 면역학에서는 이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이 항상성 중시하는 것도 그 의미는 조절이라는 의미와 연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균형이겠죠. 균형. 평형이 중요하고 그 평형으로 가는 조절 능력이 면역학이고, 약제 처방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이 이 조절력과 관계가 있다. 뭐가 많으면 좋고 뭐가 적으면 나쁘고 그런 의미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라는 말이 이제 중요하고, 전부 관계 아니에요. 관계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오행의 관계일 거예요. 그 관계를 스칼라식의 관계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 스칼라 방식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상생을 2바퀴 돌리고 상극으로 반대로 한 바퀴 돌리면 아무 얘기나 안 한 거랑 똑같아져요. 그럼 이 관계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넓혀지냐면은 경험이라는 의미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경험은 나는 자동차 운전하는 그 스릴을 경험해 봤어. 나는 저 사람이 느끼는 슬픔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저 하늘에 푸르름이 주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을 했거든. 나는 잘 뭔지는 모르지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무서움이 느껴져. 이런 경험들 전부 주어가 뭐예요? 나죠. 우리들이 배운 경험은 주어가 항상 나예요. 나라고 하는 주체를 중심으로서 경험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험은 나를 중심으로 두지 않습니다. 나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약재도 경험을 해요. 그게 이상하죠. 여러분들 오브젝트 방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가 달인 약을 마시고 있는데 이 약을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약의 효능을 경험했어 나는. 그 뭐 좋더라. 항상 주체가 나예요. 한의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재가 나를 경험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약재는 6개의 뿌리식물로 구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6개가 1번 뿌리식물이 2번 뿌리식물을 경험하고 3번이 4번 뿌리식물을 경험을 해가지고 하나의 경험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것을 여기 김철수라고 하는 한의사가 이철남이한테 이것을 제공을 하고, 이게 전부 네트워크 하나의 경험치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경험이 주체를 빼고 저 약재가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음양과 오행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주역에서도 음양, 오행, 그 다음에 더 발전하면 이제 만물이 나오잖아요. 만물이 만 가지 물건이 아니라 온 세상의 네트워크라는 거, 그런 것쯤은 아실 거예요. 만물할 때 이 물자를 어떻게 쓰냐면은 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너무 쉬운 말이죠. 사물은, 동아시아에서 말하는 사물은 서양의 오브젝트하고 달라요. 사는 오브젝트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사는. 그냥 오브젝트가 아니라 오브젝트를 만나는 관계를 사물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바로 경험이에요. 너무 존재론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좀 어려워서 더 쉽게 얘기를 하죠. 문진을 한단 말이에요. 진단을 한단 말이죠.
맥진을 하면은 가로로 세 줄, 세로로 세 줄 해가지고 일단 9단계로 나눈 다음에 어쩌고 배울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맥진 기계 있거든요. 맥진 기계 만든 지가 벌써 한 30년 이상 돼요. 요즘 맥진 기계 30년 전 훨씬 좋아지고요. 굉장히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그러면은 맥진 기계 놓지 뭐 사람이 하나. 그렇지만 경험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맥을 짚는 사람이야. 여긴 맥을 짚으러 온 사람이고. 그러면 내가 맥을 짚으면서 내가 상대방을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죠. 환자는 의사를 경험하고 의사는 환자를 경험합니다. 즉 경험은 참여예요.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의 주체적인 느낌이 아니라 경험은 내가 너를 경험하는 순간에 너와 나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경험은 뭐냐면은 동아시아에서 말하는 이 경험은 내가 이 맥을 짚어가지고 맥이 소맥이 어디렇고 뭐 그런 사실 지식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참여를 해가지고 나는 너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거든요. 이건 기계가 아무리 맥진을 정확하게 짚는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대체하지 못하죠. 맥을 짚은 다음에 이게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그 문제보다 경험을 얼마나 깊이 서로 공참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경험이에요. 생명이 만약에 고정된 실체라고 그러면은 여기 맥을 짚어가지고 이 맥이 뭘 표시하는 건가? 무엇을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건가? 이 맥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심장에 뛰는 것, 아니면은 혈관의 박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 상태라든가, 이런 걸 다 리프레젠테이션, 재현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명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맥을 보는 순간에 너는 나를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게 한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동적 균형이라는 것은 셀프와 난셀프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와 나, 환자와 의사, 의사와 의사, 이런 대형 집단에서도 이 동적 균형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은 보초를 서요. 담벼락에. 그 위병소라고 그러죠. 위병소. 위자가 이 위기할 때 위자예요. 변두리라는 뜻이죠. 대장은 그 안에 본용에 있어. 영은 깊숙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위와 영이 있단 말이죠. 서양과학적인 측면에서 위는 공간적인 밖이야. 영은 공간적인 이 안쪽이야. 즉 내과 외과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죠. 외부 이물질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1차 방어하는 것은 위병소죠. 그게 이제 위예요. 정확히 말해서 위의 기운이죠. 피부도 위병소예요. 피부도 위병소지만 몸속 안에 있는 장도 피부입니다. 장도 영이 아니라 피부예요. 그냥. 그래서 이 공간적 개념하고 다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 위를 명령하거나 위가 영을 일방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러한 서양 면역학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위가 더 중요해. 껍질이, 피부가. 이 피부는 저 안 속에, 장내 속에도 있단 말이죠. 이 영과 위 사이에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우리는 균형이란 말, 조절이란 말, 평형이란 말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더 좋다라고 하는 고체 개념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있다라는 것이죠. 상생하고 상극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 조절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잘 조절이 되면은 잘 사는 거고 그 조절이 무너지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적인 방식을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연습의 문제예요. 오늘 얘기는 다 조절이 중요하다. 관계성. 그 다음에 내 한 몸은 나 혼자 몸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같이 있는 세균을 논아갖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우리 조상의 세균은 같이 나눠 갖고 있다. 토폴로지는 공간적으로 이게 위와 영 개념이거든요. 위와 영 개념이 단순하게 오브젝트 중심의 공간 개념하고 다르다. 항상 도화기는 운동성이다. 이게 조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돌연변이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나면은 고대인의 조상과 지금 우리의 몸의 조상이, 우리의 몸이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지 않죠. 돌연변이가 있으면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힘도 굉장히 커요. 그게 DNA예요. RNA는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성 바이러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HIV를 얘기를 드렸죠. HIV가 요즘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HIV 환자는 있지만 약제로 HIV를 완치는 아니지만 증상 재현이 안 될 수 있도록 지금 약물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대단한 약물이 발견된 거 아니에요. HIV 약물이 있잖아요. 바이러스에 대한 약물을 어느 기업 제약회사가 만들었어. 일본 약물을. 그래서 HIV가 돌연변이 일어나가지고 이 약물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증상이 일어나서 사람 죽고. 그러니까 2번 약물이 또 생겨. 요걸 돌연변이 된 거를. 그 또 피해가. 변이가 돌연변이가 된단 말이죠. 바이러스. 이것도 RNA성이라서 변이가 빨리 일어나요. 특히 HIV는. 그럼 또 3번 약물이 또 나와. 또 피해가. 4번 약물 제약회사가 손들었어. 뭘 해도 피해가니까. 40년 동안 HIV와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지금까지 나온 약물을 전부 합쳐가지고 몇 종이냐 26가지 약제를 다 합쳐가지고 했더니 없어지는 거예요. 조절이 되는 거야. 내부 조절. 완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HIV가 있어도 HIV 바이러스가 있어도 에이즈 증상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 수명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한약에서 말하는 면역학 생태주의, 면역학적 공존성이라는 개념의 사례가 이제 HIV를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존성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 난셀프는 없앨 수 없다. 이거는 애니미어하고 프렌드를 합친 말이래요. 프레놈이라는 메타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그 면역학적인 셀프는 고정된 셀프가 아니고, 즉 오브젝트 베이스가 아니라 이 사물도 원래 우리 동아시아 뜻은 이벤트의 뜻을 갖고 있듯이, 그리고 서프레션이라고 하는 억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교과서에서 없어지고 조절이라는 말로 바뀌었는지 좀 더 좋은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쩔 수 없는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과학과 전통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나만 하면은 영원히 서양의학에 쫓겨다니기 십상이죠.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그러한 몸에 대한 관심이 진정한 관심, 즉 나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이라는 그러한 뜻에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